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1화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련의 김영영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부녀회장입니다. 예, 오늘 좀 썰렁하죠? 예. 우리의 그 원맨쇼 누군가가 저번에 태호님인가? 그 원맨쇼를 거의 하셨다 오늘은. 그렇게 하셨던 그 원맨쇼 주자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오늘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당분간 강제로 휴가를 많이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막 그 표정만 봐도 짜증스러워가지고 제발 집에 가서 쉬고. 아니 얼굴 볼 땐 몰랐는데 뉴스타파 화면이 나온 걸 보니까 봉호 씨가 병색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태우 씨가 또 그랬는데 이것은 그 뭘 바른 건가요? 그거 얼굴에 다크서클인가요? 아니면 뭘 바르신 건가요? 그러는데 정말 그 무슨 그 흑색으로 뭘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이 8월 3일인데요. 오늘부터 MBC 시사 제작국 기자와 PD들이 제작을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작 거부를 선언한다, 제작 중단을 선언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PD수첩이 제작 중단을 선언한 지는 이미 한 3주, 이제 3주 차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시사 제작국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MBC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허유신 기자님 연결해서요.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어제 우리 그 모든 인터넷 언론을 강타한 배현진 아나운서, 검색어에 지금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원경 처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저희 오늘은 둘이서 이야기할게요. 네. 먼저 지금 방송 보도에서 많이 방송은 아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MBC 전에는 PD 수첩만 제작 중단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MBC의 시사 제작국이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예.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 PD 수첩이 이제 지금 제작 중단이 거의 이제 2주 넘어서 3주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PD 수첩이 소속된 국이 시사 제작국인데요. 네. 여기에는 2580 시사 매거진 2580과 네. 백분 토론 네. 또 이런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같은 이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 국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소속된 제작진이 모두 이제 제작 중단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는 PD 수첩 PD 10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 10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의 기자 PD가 동시에 같이 이제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예. 네. 예.
2580 같은 경우에 그 기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제작 중단에 참여를 해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3분 정도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투입돼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제 시사매거진 2580은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제 한 명씩 한 조가 돼서 네네. 보통 기자 개인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고 하거든요. 네.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만 남아있는데 11명 중에. 네네. 그건 이제 취재 기자 얘기고 카메라 기자는 전부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상 영상 취재를 할 인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취재 기자 3명은 있지만 아마 밖에서 이제 VJ랄지 뭐 다른 이제 ENG 카메라로 작업하지 않는 네. 뭐 6mm나 이런 걸로 가볍게 제작에 뭐 참여를 하는 그런 VJ나 영상 PD들을 아마 긴급 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경영진이.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아마 그 제작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뭐 수준이랄까요? 완성도까지는 담보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되는 대로 긴급 투입해서 아마 시간은 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예. 물론 이제 PD 수첩이 상징적으로 MBC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존감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어찌 됐든 굉장히 본인들이 그 사안 자체에 울분을 토하면서 제작 중단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제작 중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가 네. 그동안 그 2012년 파업 이후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네. 진짜 뜻밖의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이 제작 중단에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MBC 그 기자분들이 시사매거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사 제작국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셨는지. 예.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노조 집행부로 있지만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죠? 예, 놀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PD 수첩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문제됐던 한상균 아이템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듣고 있다가 네네. 처음에 그냥 또 저러다가 뭐 어느 정도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방송 또 누더기로 나가겠지.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몇 년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PD들이 총회를 하고 네. 중단에 돌입했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도 이 아주 일상적인 제작 자율성 침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한번 처음에 물꼬가 트기가 어렵지 예. 먼저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고 나가니까 예. 바로 옆 사무실 옆에 부서에서 일하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자 PD들이 네. 이거는 공감은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뭐 PD 수첩이라고 다르지 않고 백분 토론이라고 또 똑같았거든요,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이런 이제 자율성 침해나 네. 이런 불공정 왜곡 보도에 대해서 네.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문제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이게 조합에서 뭐 이런 투쟁을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예. 제작진이 동료에서 될 수준의 내용이 아닌 그럼요. 거예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예. 이미 뭐 그 수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 티름이 몸을 맡기며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외롭지 않게 네.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시민들도 응원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 제작 중단을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반응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 반응은 그럼 이제 또 무한도전 안 나오기 시작하나? 그거였거든요. 예능도 이제 중단되나? 막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좀 그쪽은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일단 그 시사교양 PD가 크게 두 부서에 있는데 PD 수첩과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 이렇게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사교양국이라고 해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됐었죠. 4년 전에. 그래서
PD 수첩이 아닌 다른 콘텐츠 제작국에 소속된 시사교양 PD들도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고. 네, 네. 그래서 그쪽도 아마 지금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국도 기자들이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에서도 지금 성명 입장을 또 추가로 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저희도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제작 중단의 흐름에 네. 일정 부분 또 동참을 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반응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지금 이런 PD 수첩 제작 거부 이후에 뭐 이제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때요? 네. PD 수첩 제작 중단이 들어갔을 때 직후에는 뭐 성명이 한 2, 3일 만에 4개인가가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PD 수첩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죠. 제작진과 노동조합이. 네. 그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그 사원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작 중단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인사위원회 통보가 네네. 되고 네. 뭐 이런 절차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PD 수첩의 선임 PD인 이영백 PD만 대기발령 2개월 나와 있는 상태고 네네. 그 이후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내부적으로 결방에 대비해서 네.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제작 중단이 있을 테니 네. 다른 뭐 윗돌 빼서 아래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다른 보도국이나 어디서 데려와 가지고 네. 뭐 준비시키고 네. 그런 정도로 내부에서만 지금 분주하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이네요. 예.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건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죠. 기자 3명이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한 기자가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지금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에서 안 내리고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해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네네. 이 기자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수도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그래도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파업에 이 기자는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파업 중간에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번 쉬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랬겠죠.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참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이 화합하기가, 그러니까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예, 그 앞으로의 우리 투쟁 계획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이제 MBC 노조도 그렇고 그 시사 제작국 분들도 어떻게 이제 일정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글쎄 이거를 저희도 지금 이제 PD수첩 이 시사 제작국 제작 중단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이거를 분명히 저희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노동조합의 틀로 가져와서 전체적인 이제 김장겸 사장 투쟁과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은 합니다. 일단 뭐 사측의 반응이 어떨지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제작국이나 보도국 다른 부문에 속한 그 사원들이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사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을.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이제 뭐 쉬운 말로 판이 벌어졌는데 노동조합이 퇴진투쟁 그 경영진과 박문진 인사진 퇴진투쟁을 하면서 이거 연계시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그렇다고 설렁설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법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수그러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 등 뭐 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네네. 왜냐하면 뭐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뭐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뭐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뭐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예, 또 뭐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연결할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지난 금요일 상암 MBC 이따구로 인사하고 무슨 사장 노름이야. PD수첩 제작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사비 날짜도 못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사위에 나를 부르는 건 그들 마음이지만 인사비를 끝내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끝난다고 하기 전까지는 인사위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 돌마고 세 번째 불금 파티 8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앞. 신문. 얼마 전에 있었던 혹시 경방, 전방 막 이런 회사들 네. 회장님 그 눈물 그 보도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아, 진짜. 그게 진짜 웃긴 게 조중동이 번갈아 가면서 일면에 그걸 이렇게 내주는 네, 거예요. 네. 마치 무슨 순번을 짠 것처럼. 아이고. 근데 또 조선일보가 뭐 하나를 냈습니다. 일면에. 뭐냐. 또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구성과 내용은 아주 똑같은데 전략이 약간 달라졌어요. 왜냐. 섬유업계 사장님이긴 한데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익명의 D사, 익명의 D사의 뭐 대표님의 말씀, 눈물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줬거든요. 아니 찾으려면 찾긴 하겠더라. 네, 뭐 지역이 공장이 지역이 있다고 있고 막 하니까 꼼꼼하게 찾아서 네. 이게 추리를 해내면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러기 싫은 거지. 그런 거 하지 마.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제목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표 뒤에 사장님은 동남아 공장 찾아 출장 중 이거예요. 기사의 내용은 뭐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인건비 때문에 또 베트남으로 간다 그 얘기고 그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부지도 보고 찾아보려면 출장을 가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이 왜 또 동남아 출장 가셔? 그럼 공장 닫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에 질려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포천에 있는 화학섬유회사 D사 대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알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예전 보도에서 또 똑같이 반복됐던 건데 조선일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자꾸 한국 최저임금하고 베트남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 몇 명을 고용할 돈으로는 베트남에서 뭐 10명 고용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비교를 1대1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네. 그럼 어떡하라고. 뭐 어쩌라고. 우리가 내년에 올리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베트남 수준까지 내리라는 거야? 아니면 뭐 베트남이랑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동결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건 참 부적절하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최저임금을 아주 적게 올리거나 동결을 해도 어차피 이런 섬유 같은 혹은 완구 여기 뭐 장갑 만든 업체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최저임금만 조금 어떻게 하면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거는 심각한 왜곡이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거다. 최저임금의 모든 죄를 씌우는 그런 프레임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쪽 사장님 눈물 안 흘.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장님 그거보다 이제 직원들의 불안감을 여기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저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면이라는 거야. 네. 일면과 사면에 그거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최소한 경방이나 전방처럼 사장님이 직접 우시고 이름 대놓고 이렇게 그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익명의 그 사장님을 데려다가 일면과 사면을 털어서 보도를 낼 수가 있냐고. 그래도 저는 그 항상 말하지만은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프레임 정치적인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보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명 보도는 최소화해야 되고 최소화했을 경우에도 이게 뭐 너무 중요한 그 정보원인데 그 예를 들면은 국정농단 사태 같은 거에서 최순실 뭐 이런 거 뭐 제보자가 익명일 수 있죠.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지만 그게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걸 다 익명 처리하면서 그 익명 처리한 것을 그거는 사실은 소설을 써도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면과 이렇게 이런 걸 털어넣으면서 똑같은 그 전방 견방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옹색하다. 진짜 주책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순서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섬유업계 누구 이렇게 순서가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엔 다음 업계는 또 어디가 마련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는 완구업계 이쪽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어디 이렇게 모여서 회의했나 보다. 그 경총 자꾸 털리니까 경방 전방 그런 회사가 아닌데 하고 엄청 반박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부담이 된 거죠. 얼굴을 이렇게 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회사 이름을 말하는 거는 이제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무튼 창피해. 또 있죠 신문. 네. 아주 짧은 건데요. 네. 그 이호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취임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날 이제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이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방통위가 앞으로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 그거 좋아라. 그런 아주 멋진 포부를 이제 밝혔죠. 그러면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호성 위원장이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는 이제 공영방송에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도 제목은 그렇게 뽑았어요. 제목이 비정상적 공영방송 더 이상 방치 못해. 다운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내용은 어떻게 써놨느냐. 이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근데 왜 논란인가 보니까 현재 공영방송 KBS와 MBC에선 노조 등 일부 구성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교체와 해직된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무슨 의미냐? 전 정부에서 임명했을 뿐인 경영진을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유로 해직된지는 말 안 해주고 그냥 해직된 노조원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논란이 예상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가 부제도 방송노조 요구 지지 논란도 이거예요. 전혀 논란이 될 일이 없거든요. 전혀 그냥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이거 논란이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논란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군요. 그죠. 아무도 논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신문이 논란이 일어난다.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조를 약간 그렇죠. 강조해가지고. 노조의 요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공영방송을 망치고 언론을 장악한 부역자들이거든요.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교체. 그러면 뭐예요? 보복하는 것 같잖아요. 새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죠. 아주 심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래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네. 김장겸 그 사장은 심지어 탄핵 국면에서 3월에 임명됐어요. 알바. 네. 정말. 그거 어떻게 전 정부 그분이 그 유고 상태에 거의 우리 권한대행께서 하신 그게 네. 무슨 전 정부에서 임명한 진정한 알바끼죠 세상에. 참 아무튼 큰일입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방송 자, 그러면은 방송은 어제 무슨 보고서가 나갔냐면요. TV조선과 채널A가 뭔가를 문제 삼았대요. 북한 우리가 대북 퍼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 삼는 보도를 했다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보니까 TV조선 북인구조사비 600만 불 지원이라는 보도, 채널A 도발에도 북지원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찌됐든 북한한테 600만 불을 지원한다는 그래서 논란이 된다는 제목이 양사에서 나오는 거죠. 보도 제목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인구 총조사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북 제재 와중에 현금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주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는 등의 말들을 했어요. 채널A도 비슷한데요.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게 인구 통계를 조사하는 비용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7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민통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이 조사 비용을 우리가 꼭 대야 되는 걸까요? 김설혜 기자입니다. 왜 인구 총조사가 주민통제 수단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구 총조사가 주민통제 수단이 되는 건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채널A 기자가 문제는 북한에 전달된 돈이 다른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정부가 1대1로 직접적인 루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한다고요? 네네. 그럼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대북 제재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니 유엔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말한 나은 씨가 말한 것이 이 보고서의 모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유엔이 요청한 거야. 북한이 요청한 것도 아니야. 유엔 인구기금을 통해서 북한 인구 총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 인구기금에서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북한 인구 총조사 비용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요구한 것 절대 아니고 유엔이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국제기구 지원금이라는 거죠.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돈이 결국은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인데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것이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뭐 주민 통제 수단이라고 말을 한다거나 뭐 이 돈이 과연 그 인구 총조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게 걱정이 되면은 유엔을 압박해야 되는 거죠. 네. 제대로 감시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난 너네를 믿고 이건 정말 국제 인구 조사니까 그것이 이제 남북한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돈을 우리 북한 조사비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정보거든요. 북한 인구 정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준다. 그러면 유엔이 잘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굉장히 지금 비꼬면서 이렇게 나가고 우리 정부가 있는 거죠. 마치 퍼주기를 또 시작한 것처럼. 네. 아니 그렇게 치면 유엔이 퍼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엔이 북한 미사일을 만드는 네, 맞아요. 큰일 날 다치구만. 종북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당연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TV조선 보도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라고 바른정당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 일에 가지고 논평을 냈는데 이것을 이제 TV조선에서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데 돈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채널A가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동안의 유엔 기금, 인구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 철저히 통제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구 통계라는 거예요. 유엔 인구 기금의 그 조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료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고. 되게 기사가 멍청한데요. 네, 뭐라고 말하기. 그리고 뭐 이제 봉 씨 또 이제 간만에 이제 보고서 이제 봉 씨는 원래 그동안 모니터를 하다가 예전에 생각났던 이런 똑같은 거 또 있었어. 그러고 이제 막 끌어와서 쫙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그 현금 퍼주기 프레임 언제 또 나왔었는지를 막 정리해 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이었죠.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연일 그 조금만 개성공단을 열자 하면 이건 현금 퍼주기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모든 돈이 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북의 현금 퍼주기,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나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조차도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 엄청 중요하죠. 생각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북한 인권 신경 안 쓴다고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이게 다른 쪽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거를 제재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거를 돈만 안 준다. 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면 사실은 북한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북한의 그야말로 인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정작 지원은 절대 못하게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좀 굉장히 모순이다. 에이, 뭐 모순인 게 한둘인가. 자포자기신데. 네. 갑자기 놓아버리셨네. 말해놓고 나니 뭐 내가 전에 쟤네들의 그런 모순된 거를 뭐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타령도 진짜 30년째 하는 이타령도 진짜 지겹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30년 하면 지겨울 수 있죠. 네네네. 네. 종편 이제 제가 사실은 민원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민원연에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편 모니터 보고서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지면서 초안을 검토할 시간이 굉장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너무 많아서요. 그 제보를 처리하느라고 모니터원들이요. 자기 흐름에 제작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우리도 요즘 제작 자율성이 거의 차단된 상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방송을 직접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판단할 여력이 지금 없고요. 제보해 주시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팩트 체크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이게 더 많아요.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때문이라고는 말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수많은 모니터원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뭐 깨알 같아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 게 많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녹음을 하고 여러 차례 다시 듣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막 밥 먹다가 듣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약합니다. 살짝 설피 들어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해주시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제보 덕분에 굉장히 바빠졌고요. 그 제보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거를 제가 이번 주말에는 진짜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제가 다 처리해서 지금 이제 저희 보고서의 양식으로 봤을 때 한 50장은 있어요. 밀린 게. 그 중에서 이제 주제별로 추려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주제별로 추려보니까 근 한 달, 7월 한 달의 모니터거든요. 근 한 달의 모니터 중에서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문재인 때리기는 여전하다. 다만 그 막말의 표현만 없어졌을 뿐 문재인 흔들기는 지금 우리가 뭐 신고리 원전 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시비는 그 사안에 시비 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종편에서는 시비를 걸다가 문재인 정책,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볍게 뭐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것은 문재인 대표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흔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계속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만 모아서 한 달 정도 그 기간 중에 그렇게 지적된 것들만 모아서 하나 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해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국민의당은 감싸고 추미애는 때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엄청 흔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듯이 이제는 추미애 대표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표현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 머리 자르기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게 무슨 뭐라고 뭐 엄청난 무슨 잔인한 폐륜적인 무슨 표현인 것처럼 네,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었어요. 그 이현주 그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논란, 문자 폭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싸는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은 아주 좋아하네요. 예, 그 왜냐하면 지금 패널 분들 중에 좀 은근히 국민의당 쪽 분들이 이제 야당 TO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주제로는 도저히 어느 주제에도 넣지 말고 독보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차명진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그 그림 잘 그리시는. 네네. 이분이 한 말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주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뭐 국민의당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보고서에 그냥 그렇게 묻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보석 같은 존재다. 네네. 이 사람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종편 스타로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를 따로 빼서 이분 발언만 좀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차명진 그 전 의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먼저 사전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민원연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예. 일단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거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고구마 술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 얼굴에 이렇게 빨갛게 술이 취한 코에서 고구마 술을 파는데 너무 고구마 술이 안 팔려가지고 아무리 세일을 해도 안 팔리고 있다. 원래 5,000원인데 1,000원으로 깎았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를 파는데 엄청 잘 팔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그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두 사람을 놀리는데 이제 이재명 띄우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이재명 띄우기는 아니고 사실상 그 문재인 그때 당시 이제 후보를 조롱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고 이 방송을 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그 종편 퇴출 운동 할 때 그 서명 운동 할 때 이분이 이제 당당하게 그 구인의 그 막말 인사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그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구마 그 파는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이제 고구마로 술을 만들어서 술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너무너무 재밌어하면서 정말 온 출연자들이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만평을 살펴보면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 전 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는 이재명 그 시장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거 5,000원인데 1,000원으로 깎았어. 안 팔리니까. 안 팔려. 야. 5,000원인데 1,000원으로 깎았는데도 안 팔린다라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종진 앵커가 근데 명예훼손과 관련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걱정이 되는구나. 실컷 웃어놓고. 예. 그랬더니 여기 변호사가 같이 낄낄거리고 웃었거든요. 임윤선 변호사라는 분이 한참 같이 웃다가 혹시 당하면 상담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참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판을 한번 벌이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로 혹시 이렇게 문재인 대표 코가 빨갛게 혹시 뭐 당하시면 한번 상담하러 오세요. 그래서 문제를 삼으시겠어요? 네. 야, 진짜 아주. 네. 그랬더니 차명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고 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걸려서 그런데 조금 비밀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재명 시장한테 700만 원 물어준 사람이야, 내가. 저 양반을. 왜요? 명예훼손으로? 자기 형
정신병원에 넣고 이렇게 했더니 저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그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 무슨 아니 이번에는 이재명 그 시장이 명예훼손 하는 게 아니라 입중에서 할 수 있다니까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명예훼손을 다 의식하고 그린 것이다. 객관적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지. 명예훼손 수집 간 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차명진 씨가 말한 이 이재명 시장 이야기는 2014년 10월에 판교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 뭐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공연 같은 거 구경하다 붕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채널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했고요.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700을 물어줬나 봐요. 정의구현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도 방송에 나오기 전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계속 종편에서 심지어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차명진 전 의원의 차명진 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두 번 연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2010년에 그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로 한 달락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차명진이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 민주노총이 개드립에 오바질에 불과하다라고 비난을 했고 결국은 본인이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거치고 그냥 말을 하시는군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셀럽을 제가 못 알아보고 야 그냥 뭐 예술가라고 생각했다니. 네, 그렇죠. 만평 잘 그리는 그냥 아저씨 웃기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2011년에 국회에서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 씨는 한 손으로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은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핀을 뜯는 사업을 해왔다. 이는 악어와 악어새의 동거이며 시민운동이 아니라 저작거리 양아치의 사업 방식이다. 라고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걸렸나요, 뭐? 네, 이거는 박원순 시장은 좀 너무 안 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크게 거셔야 됩니다. 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할게요. 우리가 늘 계속 얘기했던 일단은 전기 요금 50% 상승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네네. 예. 근데 이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50%가 아니고 대뜸 하는 말이 탈원전 정책이라고도 말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2달 동안 상당히 결정적인 실수가 많았어요. 인사 절벽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원전 폐기도 이것이 제대로 1호 폐기 이미 했고 5호 6호 맞아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5년 내에 그 전기료가 최소 50%가 인상되거든요. 담배값 인상한 것도 그 난리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질구질한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0% 인상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폐지를 결정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폐기된 것이었고요. 5, 6호기 건설 이거는 지금 공론화 작업 중에 있는 그렇죠. 것인데 완전히 왜곡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화가 났던 거는 윤희상 관련된 건데요. 아, 그 김정숙 여사. 네, MBN 뉴스와이드에서 차명진 씨가 그 윤희상 작곡가 묘지에 김정숙 여사가 동백나무를 신고 온 것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여줘야 제대로인데 레드라인을 그려놓고요. 김정숙 여사 발을 그려요. 그런데 레드라인을 밟으셨습니다라고 해요. 그 멘트가. 그런데 그 빨간 줄에 간첩 윤희상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윤희상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청취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작곡가이고 음악가이시죠. 근데 그 윤희상 씨가 동백님 사건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있었는데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조선 노동당의 뭐 서열 몇이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막 그렇게 해서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하다시피 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막 고문하고 투옥해서 이제 무기징역을 때려요. 그 동백님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럽과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음악가들 그리고 독일 정부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독일은 또 예술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해서 그때 당시 정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그 대통령 특사로 해가지고 2년 만에 사면을 합니다. 이제 석방을 합니다. 사면은 아니고 석방을 했는데 석방 후에 이제 독일로 이제 돌아가서 국적을 바꿔라. 안 그러면 언제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그런 요구를 음악가들이 너무 많이 권유를 해요.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게 계속 갈 수도 그 독재 상황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국적을 바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오셨고 돌아가신 후에 독일에 이제 묻히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통영분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통영을 정말 그리워하고 통영에 가고 싶다, 통영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아니고 그때는 그냥 조용히 끝났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정원에서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라는 지금으로 보면 그 국정원 TF 있잖아요. 그런 거를 2006년에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동백님 사건이 당시 정부가 대북을 단순히 대북을 접촉했던 사람들을 과하게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의 외형과 범죄 사실이 확대 과장됐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대북 접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으면요. 북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북한하고 접촉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간첩인 아닌 거죠. 그냥 뭐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교류를 하기만 해도 그냥 다 간첩이고 그게 다 간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가 많았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이 국정원 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무리하게 확대 과장되었던 일종의 조작 사건임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백보양보해도 이 사람을 간첩 윤희상 이렇게 쓰는 거는 명백한 이거 그냥 어리버리 말한 게 아니고 그림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그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간첩 윤희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사님 지금 미디어 탈곡기를 보내줘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레드라인을 밟으셨습니다. 이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김정숙 여사가 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윤희상 씨의 그 위대한 그 음악적인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통영을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고 그래서 독일에 가면서 윤희상 묘를 찾고 그 윤희상 씨 묘에서 일부러 갖고 온 거죠. 동백나무를. 통영의 동백나무를 갖고 와서 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있는 일입니까? 그게. 진짜 그 고향 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예요. 네. 엄청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독일에 묻히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나무를 가져다가 심어준 것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깐족거림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인가. 참 너무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차 씨가 뭐라고 했냐면 최명진 씨가 너무 이번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셨다. 적어도 저와 같은 보수 진영 우파에서 볼 때는 윤희상 씨는
조선노동당 서열 12위입니다. 그리고 윤희상 씨의 이 꼬임에 넘어간 월북했다가 이 요독수용소에서 잡혀간 통영의 딸 신 씨가 여동숙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양자가 있는 측면을 고려를 안 하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윤희상 씨를 편들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의 경우에는 영부인께서 좀 너무 한 벌을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 교수의 또 이념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다시피 아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MBN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차명진 의원의 개인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통영의 딸 신 씨 이것도 제가 그 전에는 하도 많이 나오길래 뭐라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길남 씨라는 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오길남 씨는 그 통영의 딸 신 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게 내가 윤희상 씨의 꼬임에 넘어가서 월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길남 씨가. 근데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힘든데요. 윤희상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서면으로 자필 그 편지까지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윤희상 씨, 그러니까 오길남 씨가 자꾸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억울하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막 부추기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거짓말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 백보양보해서 계속 주장이 다르다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확증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윤희상 씨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오길남 씨 혼자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심지어는 국제 윤희상 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윤희상을 추모하는 음악인들인 것 같아요. 뭐 사무총장이 발터 볼프강 슈파로라는 분이래요. 근데 국제 윤희상 협회에서 그 베를린 한인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막을 직접 계속 퍼뜨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다면 이 모욕에 대해서 소송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 개인적인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부추겨서 신 씨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요독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더 크게 부추기면 이게 특히 조중동에서 많이 나왔던 그 프레임인데 더 크게 키우면서 요독수용소의 상황, 요독수용소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키우고 이것에 윤희상을 이제 결부시켜서 이런 그 허위 사실을 그야말로 유포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확인된 것인 양 그 차명진 씨가 말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멘트를 할 수 있지만 윤희상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명백한 그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을 문 대통령이 덮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나와요? 네. 아유 지겨워. 그 차명진 씨가 이거는 7월 10일이긴 해요. MBN 뉴스와이드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사실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이슈인가요? 아니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지지 SNS를 받는데요. 지금 추미애 그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튼 정치 혐오를 엄청나게 유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사람의 뇌가 이제 이 방송에 이제 그만 나오게 해야 된다. 요양이 좀 필요하시다. 네네. 요양과 약간의 역사 교육. 네네 맞아요. 이 그림도 보세요. 문재인 이후를 선점하라라는 제목의 만평을 그렸는데요. 청와대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잘해봐 그러니까 집토끼가 있어요. 집토끼는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 대표가 당근을 주면서 우쭈쭈 이렇게 집토끼한테 우쭈쭈 해요. 그랬더니 우원식 대표가 나도 그러면서 꽃을 막 이렇게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덮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계속 방송에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네. 그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은 모든 방송의 TV조선과 이런 거를 중단하고 MBN의
그 무슨 프로였잖아요. 판도라 쇼? 거기에만 나왔었어요. 한두 달은.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지금 MBN 뉴스와이드에 많이 출연하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게 사실은 거의 다 뉴스와이드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MBN이 이 사람은 빨리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MBN의 재승인을 탈락시키기 위한 엑스맨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라. 왜냐면 이제 모든 방송사가 이 방송으로 인한 법적 제재가 나오면 다 위험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분 좀 위험하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드립니다. 프로의 목마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희상 씨에 대해서 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차명진 씨가 한 말은 아니고요. 어떤 다른 그 노래 이분이 자기가 음악가래요.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기분 나빠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왜 동백나무를 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쫙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웠던 과거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자신도 없고 솔직하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는 분에 따라서는 윤희상 씨가 참 대단하게 생각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이 나무 심은 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바로 윤희상 씨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라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라면 같은 성악가로서 음악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는 윤희상 씨를 이렇게 보고서 안타까움을 기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동백나무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심을 것까지는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반복하기도 싫은 너무 그냥 트집잡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음악가라는데 음악가로서 이렇게 말하는 건 창피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음악가가 어찌됐든 정치에 휘말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정치 행위가 아니고 동백나무를 진짜 그 고향 동백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가. 참 감수성 없다. 예술적 감수성이 제로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세우고 온 것도 아니고 네네. 진짜 나무를 고향에 나무를 심어주는 행위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술적인 느낌이 전혀 없으시고 정치적인 감각은 매우 높은 분이 아닌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하셨고요. 7월 6일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종래 충남대 특임 교수라고 합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어제 새삼스럽게 동백님 사건과 제가 별로 관심 없었던 동백님 사건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오길남 씨 이건 또 뭐야? 처음 듣습니다. 네. 그랬는데 요독수 영소 때문에 말이 많이 통영의 딸 그럼 그건 많이 들었잖아요. 통영의 딸 도대체 누구야? 통영의 딸이 한둘이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이 그런 국가폭력 피해자다. 그냥 그렇게 대충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생각해보니 그래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내일만 지내면 내일 파티 한번 하고 나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